단 한 곳은 혈관이 완전히 열려 있답니다. 그게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그 잇몸 안쪽으로는 혈관이 완전히 열려 있대요. 그래서 잇몸 염증 세균이 그리고 또 염증 물질이 피를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닙니다. 치매와 연관성이 있답니다. 뇌졸중과 연관성이 있고요. 고혈압, 당뇨병과 연관성이 있고. 근데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잇몸 질환 환자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는 치과 교정 전문이고요. 사실은 칫솔질 깨끗하게 해서 건강하게 자신의 자연 치아를 가지고 오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 닦는 얘기 주로 하고 있는 치과 의사 박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건 요즘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주로 이가 빠졌다. 이에 넣어야 되겠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틀니라고 그러고 요즘 이제 임플란트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잇몸에서 피가 난다. 뭐 이가 흔들린다. 그건 예전 말로는 풍치라고 주로 부르고, 그 다음번에는 입에서 냄새가 좀 난다. 뭐 이런 이제 뭐랄까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불편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증령 변화라고 얘기하는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변화가 있어요. 예, 말씀하신 침이 마른다. 그런 일들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생깁니다. 근데 침이 마르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설거지 안 하고 그릇을 그냥 말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칫솔질을 안 하면 더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 딱 달라붙고, 그러니까 관리가 좀 더 힘들어진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침이 마르면 말씀하실 때 자꾸 입이 마르니까 말이 잘 안 돼요. 또 다른 거는 음식물이 침하고 잘 섞여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 침이 적으니까 소화도 좀 덜 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연세 드시면 물 말아 먹는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거죠. 국물 없으면 밥 못 먹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근데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나이가 들면서 치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하시는 건 나이가 들어 생긴 거라기보다는 관리가 안 된 세월이 길어져서 그때 증상들이 나타난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미리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입원하신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무슨 병으로 입원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 그 병의 원인하고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밝혀진 게 거의 없대요. 아주 간단하게는 감기의 치료 방법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일주일, 집에서 그렇죠? 있으면 7일 뭐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콧물이 너무 많이 나면 콧물 멈추는 약을 지어줍니다. 근데 열이 너무 나오면 해열제라는 걸 주죠. 그래서 우리 몸이 병을 이길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보통 의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치과는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요. 잘 닦으시면 충치나 잇몸 질환이 안 생깁니다. 그 자리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열심히가 아니고 이 자리라는 부분이 정말 어려워요. 제대로 된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누구 설거지 좀 맡겨보고 치면 금방 알아요. 설거지 다 했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여긴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저기는 기름때가 묻어있는데 자긴 다 했대요. 그럼 그걸 우리가 설거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누구의 눈으로 칫솔질이 잘했다라고 얘기할 거냐? 그럼 이제 저 같은 치과 의사가 보기에 이분은 칫솔질을 잘하셨어요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내가 유튜브를 봤다. 혹은 내가 어디서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다. 내가 열심히 했다. 이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근데 그렇게 생겨서 지금 문제가 생기셨으면 그동안에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고 있지만 남의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전문가의 말은, 특히 건강에 관련된 건 유튜브 얘기나 옆집 누군가 얘기나 누구의 경험담을 들으시면 안 되고 전문의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잇몸 질환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 몸의 병은 나쁜 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놈하고 싸워서 우리 몸이 이겨야지 병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걸 보통 우리가 염증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지저분한 게 들어왔어요. 그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몸에는 같이 살고 있는 세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세균이요, 직접적으로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위험하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 혈관이 열려 있는 데가 없어요. 혹시라도 잘못해서 손이 좀 비었다. 그럼 피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혈관이 열린 거예요. 그럼 그때 흙이 묻거나 그러면
흙 속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도 깨끗하게 먼저 상처를 닦고 그 혈관 부위가 봉합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지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관이 온통 열려 있는 데는 없어요. 다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나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곳은 혈관이 완전히 열려 있답니다. 그게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그 잇몸 안쪽으로는 혈관이 완전히 열려 있대요. 그래서 잇몸 염증 세균이 그리고 또 염증 물질이 피를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닙니다. 아주 극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렇죠. 입원하다가 이제 연세 드시면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마지막 왜 돌아가셨어요? 라고 의사들이 쓰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것이 흡인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입안에 있던 지저분한 것들이 세균이 염증 물질이 폐로 넘어가서 그게 혈관을 타고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신질환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젊으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 가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다. 그럼 안마의자 사지 말고 무슨 찜질기 사지 말고 칫솔부터 사라 그럽니다. 치매와 연관성이 있답니다. 뇌졸중과 연관성이 있고요. 고혈압, 당뇨병과 연관성이 있고 신장질환과 연관성이 있고 심장질환과 연관성이 있고 또 인공관절 하신 분들은 그 인공관절 부분에 문제 생기는 것도 잇몸질환과 연관성이 있대요. 근데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잇몸 질환 환자랍니다. 젊었을 때는 흔히 말하는 몸의 면역력이라는 게 싸워서 좀 이겨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몸의 저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손으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로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는 임플란트 심는 사람 아니고 이빨 빼는 사람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전신 건강에 입구를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치약은 왜 쓰나? 이게 시작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치약을 쓰고 있을까? 놀랍게도 화한 맛 때문에 왠지 상쾌한 느낌이 들어서 쓴대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목욕 안 하고 향수 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차라리 냄새가 나야 사람이 닦겠죠. 그래서 치약 선택하실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안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번 화한 맛이 나는 치약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게 매우 안 좋습니다. 치약은 맛이 하나도 없는 걸 고르셔요. 무맛인 걸 고르시는 게 좋아요. 이건 아무 맛이 안 나네? 상쾌하지도 않아? 그런데 잘 닦고 나시면 진짜 깨끗하게 닦아서 상쾌한 게 뭔지를 그때 아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막 닦다 보면 거품이 많이 나죠. 거품 나는 치약은 안 좋은 치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품이 많이 나면 칫솔, 털이 치아에 잘 안 닿습니다. 거품이 많이 나면 빗자루가 땅바닥에 미끄러져요. 잘 안 닦여요. 그래서 세정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거는 그 거품 내는 성분이 대부분 몸에 안 좋은 성분이랍니다.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이 다 닦고 났는데 오렌지가 들어왔다고 먹으래요. 맛이 떨떠름한 이상하죠. 그게 귤이나 오렌지에 있는 산하고 거품 내는 성분 중에 가장 안 좋은 성분이 만나서 이상한 맛이 느껴진답니다.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10번씩 헹궈내라고 얘기가 나온 게 그 세제를 거기다 넣어서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 거품 내는 성분을 뺀 치약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한 10년 가까이 떠들고 다녔더니 치약 만드는 사람들도 좀 바뀌었어요. 가장 간단한 두 가지 뭐가 있죠? 맛없는 거, 맛이 없는 거, 무맛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품 안 나는 거. 이렇게 두 종류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 치약은 왜 써요 하는 목적을 놓고 보면 치약은 세제가 아니에요. 치약은 왜 쓰냐면 충치 예방 때문에 씁니다. 충치는 이에서 칼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냐면 산 때문에 녹는 겁니다. 뼈에서 칼슘 빠지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와 똑같이 이에서 칼슘이 빠지면 이가 푸석푸석해지다가 부스러지고 구멍이 뚫리는 게 충치예요. 그 부스러지고 구멍 뚫린 자리를 복구하려고 쓰는 게 치약입니다. 충치의 예방이에요. 복구입니다. 그 안에 불소라는 성분이 역할을 한대요. 그럼 치약을 고르실 때는 뭘 봐야 돼요? 불소가 들었나 안 들었나? 얼마나 들었나? 이 정도면 괜찮은가?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잇몸 질환하고 연관 있습니까, 치약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잇몸에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건 마케팅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치약은 충치 예방 때문에 씁니다. 자, 먼저 불소 농도를 보시고요. 모든 치약이 다 써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몇 ppm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숫자가 1000 이상 되는 걸 고르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1450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시린이가 예방이 되고요. 왜냐면 이가 딱딱해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가 단단해지니까 부스러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충치가 생기는 것도 예방을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활 동안 이에다가 뭐 해준 게 별로 있느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영양크림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물속에 넣어놓고 지저분한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데서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치아에 영양크림 바른다라고 생각하고 불소 충분히 들어간 치약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맛과 향 그리고 거품 이런 것들이 되도록 없는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소금에 대한 미신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무지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천염, 천일염, 죽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살짝만 돌려보면 고혈압 때문에 짜게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소금 넣은 건 안 먹는다 이러는 연세 드신 분들 되게 많은데, 이렇게 돌았으면 죽염과 천일염은 무지하게 좋은 거랍니다. 이게 화학자한테 갖다 주면 그냥 소금이에요. 또 다른 거는 소금이 치아에 좋으냐? 세균을 좀 죽이는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소금이 세균을 죽이는 효과는 보통 어떻게 죽이냐? 젓갈 담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생선이 안 썩지 않습니까? 되게 오래됐는데. 왜요? 그 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잇몸에서 붓기가 좀 빠지는 것 같다. 그건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 절이는 거하고 비슷해요. 쌩쌩한 배추를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쭉 물이 빠지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염증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잇몸이 부었던 데서 수분만 빠지는 거고 염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착각으로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효과예요. 사실은 소금은 옛날에 양반들만 쓰던 거였어요. 되게 비쌌습니다. 조선시대는 뭘로 이 닦았냐? 그럼 대부분 모래, 고운 모래나 흙 같은 걸로 이를 문질러서 닦았대요. 수세미 같이 거칠거칠하게 문질러서 닦은 거죠. 근데 이제 높으신 분들은 비싼 소금을 썼답니다. 그때의 정신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아, 나도 높은 사람인데 소금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쓸데없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서양에도 한약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 사람이라고 미국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알약 타이레놀을 먹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아, 요 풀뿌리를 다려 먹으니까 열내리더라. 아, 요게 상처가 났더라.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다 약초를 썼던 겁니다. 그 약초가 약으로 바뀌었고요. 아직까지 그래 옛날에 썼던 거지만 효능은 떨어지지만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들이야 라고 해서 남은 게 허브예요. 캐모마일 아시죠? 먹으면 안정화가 되고 잠이 잘 온다. 옛날에 약으로 썼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옛날 서양 한약이에요.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전부 다 정제된 효능이 제대로 입증된 알약으로 바뀌었고요. 시럽으로 바뀌었죠. 근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그 풀뿌리를 다려 먹으면 효과가 있다라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소금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소금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치아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또 다른 건지 이걸로 문질러서 닦으시면 이게 천일염이든 고운 거든 맛소금이든 꽃소금이든 뭘 떠나서 무조건 치아가 마모가 됩니다. 딱딱해서요. 고운 소금 쓴다 소용없습니다. 치약 안에도 아주 약간의 연마제, 마모제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손으로 문질렀을 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고운 거예요. 그런데 소금은 아무리 고와도 손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치아 마모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절대로 치약 대신 소금을 찍어서 쓰시거나 이런 짓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치과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스케일링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떠오르십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가끔 그래요. 오늘 스케일링 안 해요? 이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역으로 다시 물어봅니다. 스케일링이 뭔지 아세요? 그러고 물어봐요. 사실 뭔지를 알아야 6개월에 할지 1년에 한 번씩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근데 살면서 우리가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이 그 전체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스케일링은 우리말로는 치석 제거 술이라고 그럽니다. 결국은 치석을 떼어내는 거예요. 치석은 그냥 한자 그대로입니다. 이에 붙어 있는 돌덩이 같은 걸 떼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싱크대 배수구 청소 안에서 오래 놔두면 이 도라이버 같은 걸로 긁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허옇게 끼는 거예요. 그거하고 성분이 같아요. 음식물 찌꺼기와 죽은 세균, 세균의 부산물 같은 것들이 엉겨 붙어서 이빨에 딱 달라붙은 겁니다. 왜 생겼죠? 안 닦아서요. 매일 안 닦아서 생긴 겁니다. 얼마나 지나면 생기느냐? 한 달 지나면 금방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는데요. 물론 그게 우리 눈에 보일 정도가 돼야 한 달입니다. 그러면 스케일링 받은 직후부터 다시 생기겠죠. 그래서 그 치석이 생기고 잇몸에 염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잇몸뼈가 내려가요. 녹습니다. 그럼 뿌리가 드러나겠죠. 자, 그럼 6개월에 한번 스케일링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깨끗하게 받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내가 칫솔질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치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달 지나면 생기고, 2달 늘고, 석 달 때 잇몸이 내려가고, 그리고 4개월, 5개월 돼서 6개월 지나서 또 치과에 갔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치석이 생겼네요. 스케일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네가 잘 안 닦아서 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돼서 왔구나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또 스케일링을 해요. 그럼 또 다음 6개월에 스케일링을 또 합니다. 그러면 1년 12달 중에 스케일링을 한 달은 염증 없이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는데 나머지 10달은 염증 상태로 사신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면 11개월의 염증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집에서 매일매일 칫솔질 올바르게 하시고
치간 칫솔 매일 쓰신 분들은 6개월 후에 왔을 때 치과의사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뭘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입안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무 깨끗해서 오늘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집에 가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잇몸 질환이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고 나는 누워있고 치과의사가 뭘 하는 치료를 받는다고 잇몸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닦아서 치과에 갔을 때 스케일링이 필요 없어요 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이제 잇몸이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 얘기는 스케일링의 주기는 없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인생에서 없애야 된다. 어떻게 없애요? 치과 안 가서 없애는 거 말고 잘 닦아서 외부 청소업체가 들어올 필요가 없이 집 청소를 매일 하셔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치과에 정기검진 오시면 치과 의사가 열심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치료할 게 있어야 치과 의사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꼼꼼하게 해서 요건 충치 치료가 필요해요. 이런 건 잘 살펴봅니다. 알려주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정기적으로 먹고 있는 약이 이런 게 있다. 내가 병원에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고 있다. 내과 다니고 있어요. 고혈압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숨김없이 자세하게 처음 차트에 쓰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불편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 치과 의사가 봐서 상태를 봐야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줄 수 있는 정보들을 먼저 다 주고 치료받고 있는 거, 약 먹는 거, 그 다음에 치과 의사가 검진하고 검진 결과에 대해서 이러저러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납득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시고 이런 순서가 제일 아이디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선 이걸 먹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건 요게 건강에 좋다고 이것저것 많이 아침마다 이렇게 쭉 꺼내놓고 챙겨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저기 시골에서 삼시세끼 밥만 먹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보다 오래 못 사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상한 거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한 걸 먹으면 얘네들을 몸에서 어떻게든 분해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간이 노동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 많이 안 집어넣으시는 게 맞고요. 치과는 드셔서 건강해지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안 드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쪽에는 이제 충치 관련된 것들인데 충치는 산에 의해서 생긴답니다. 산 성분 시큼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산은 어디서 주로 나오냐? 당분에서 나온대요. 제가 당 얘기만 할 때마다 60 넘으신 분들, 70 넘으신 분들 오셔서 하는 얘기가 야,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단 걸 먹겠니? 이러고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점심 때 뭐 드셨어요? 뭘 먹어? 밥을 먹었지. 밥은 뭐죠?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이 탄수화물은 다른 말로 다당류라고 불러요. 당이 여러 개 붙어있는 설탕입니다. 결국은 밥을 먹는 사람은 모두 다 당분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흰쌀밥 드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에 당분을 안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당 섭취를 줄이는 게 도움이 되고 산 섭취를 줄이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비벼놓은 게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많이 드시는 거. 쉬어서 이 과일은 도저히 못 먹겠어요. 뭐가 있죠? 모과, 유자, 매실 이런 건 못 먹는 과일이에요. 사과하고 다릅니다. 당분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산성분만 있습니다. 강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좋은 성분을 우리겠다고 뭘 집어넣죠? 설탕을 넣어요. 독약입니다. 설탕과 산성을 집어넣고 이게 몸에 좋다고 그걸 아침마다 청을 한 숟갈씩 떠서 드시거나 이 청을 다른 말로는 풀뿌리를 담그면 효소라고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걸 설탕물에 잠궈가지고 아무것도 안 우러납니다. 사실 그냥 설탕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입안에 집어넣으시는 거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똑같은 게 콜라 사이다고요. 나는 콜라 사이다는 안 먹는다. 매일 유자차를 먹는다. 이게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성분, 당분 한번 좀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먹은 거 지금 성분이 뭐지? 알고 계신 성분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배운 거 뭐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예요. 당분은 어디 있어요? 탄수화물이에요. 그죠? 단백질하고 지방은 치아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치즈? 좋죠. 우유? 괜찮습니다.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말고 하얀 우유. 유산균은 좋을까요? 요구르트, 우유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발효가 돼서 산성화가 된 겁니다. 그 요구르트는 우유에 비하면 안 좋겠죠.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들의 성분을 한 번쯤은 복잡하게 나누지 마시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만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먹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잘 닦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칫솔 자르는 얘기도 드릴 건데 사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 영상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씹을 때마다 요건 쫄깃쫄깃한데 이건 찔깃찔깃하고 이건 바삭바삭해. 이걸 누가 느끼냐? 그 인대가 느껴요. 이걸 우리가 식감이라고 합니다. 씹을 때 이가 움직인대요 사실.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그 움직이는 느낌을 가지고 쫀득쫀득을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뼈하고 딱 붙어있는 임플란트입니다. 얘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냥 기계적으로 퐁퐁퐁퐁퐁 씹는 거예요.